내 찍기는 하기는 하는데 이거 볼래나? 우리 미르가온이가 뭐라고 하던데? 그 다른 유튜버들은 막 편집도 하고 막 정제된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데 아빠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따위로 찍냐고. 그 첫 번째 지문 이제 독서로는 빼고요. 4번부터 9번까지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이거 아까 이제 방향을 조금 잡아줄까 하다가 그냥 실전 훈련이니까 안 잡았는데 혹시 잘 생각해봐. 이거 읽어 나가는 과정은 양호한데 이게 작년도 수능, 작년인가? 재작년이다. 재작년 수능 때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애들이 꽤 많았고 재작년에 진짜 많았어. 거의 열의 한 절반은 한 50%의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등급이 안 나온 50%의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뭐라 하면 자기 국어 1등급 나오는 줄 알았다고. 다 맞은 줄 알았다고. 근데 막상 문제를 푸니까 이제 좀 슬프게 된 거지.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야. 수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은 줄 세우기인데 냉정하게 내가 평소에 3, 4, 5등급 왔다리 갔다 뭐 4등급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근데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내가 그 지문이 되게 잘 읽혀. 그러면은 일단은 자신감은 생기니까 좋은 거죠. 나 좀 잘 읽혀. 좋아. 괜찮지. 근데 의심을 해야 돼. 그 나만 잘 읽혔을까? 4등급 학생이 잘 읽히면은 그 학생이 4등급의 사고력과 4등급의 독해력을 가진 아이인데 뭐 하나님이 부어와서 우리나라 만세도 아니고 그날 갑자기 막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막 1등급 같은 사고력이 갑자기 생길까? 안 생긴다고. 근데 되게 잘 읽혀? 나만 잘 읽힌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은데 주의를 해야지. 그 나만 잘 읽힌 거 아니야. 다들 그 지문이 잘 읽혔을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을 해야 돼. 수능의 본질적인 어느 시험이든 간에 수능의 본질적인 목적은 줄 세우기인데 여러분들 그 문학은 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풀었을 건데 방한림장님이나 일동장육과는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좀 방한림장 다 중요시 여겼던 작품들이고 해서 문학은 꽤 정답률이 나쁘진 않을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럼 되게 단순한 논리야. 줄 세우기가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 비문학에서 일어나. 그죠? 미안한 얘기인데 수능을 보는 이유가 4등급, 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가 4등급이고 얘가 5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능을 볼까? 아니지. 수능을 보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에서 성한 중경예식급 애들의 그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 거라고. 그잖아. 그런데 되게 잘 읽혀. 그럼 변별력 확보가 안 되게? 그럼 뭘 의심해야 되냐면 지문 하나가 아주 지뢰 같을 수가 있어. 지문 하나에다가 2018년 수능이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해가지고 아주 개떡같은 지문 하나 나왔거든. 지문 하나에다가 미친 듯이 변별력을 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애들을 다 꼬이게 만들었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는 뭘 의심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지문의 난도가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줄을 세워야 되니까. 또는 그렇게 쉽게 냈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막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다 맞추게 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6문제짜리인데. 문제의 세심함이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작년 수능에 여기에서 애들이 다 걸렸어. 잘 읽히면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나만 그러지 않을 거고 의심을 해야 돼. 생각보다 이 문제의 세심함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할 수가 있어. 이제 단적인 예로 4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5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요. 요 정도 함정은 사실은 피해 가야지.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지문을 읽으면은 그린버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예술적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철학인지 예술인지 뭐 그 중간에 어떤 거라서 읽을 때 어렵진 않았을 거고 1문단 잠깐만 보면 그린버그 이제 그린버그 시작하고 두 번째 줄에 기성의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세 번째 줄에 아방가르드 나오고
네 번째 줄에 넘어가면서 이제 박스가 쳐져 있어. 그린버그가 간주하는 아방가르드의 적은, 이 지문 전체의 핵심은 그린버그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아방가르드가 뭔지 이제 세심한 정보들이 막 나오는 거겠지. 그치?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린버그 뭐는 싫어했어? 대중 뭐 복제형의 키치는 싫어 이런 질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 자체가 5번 문제는 아방가르드의 적이잖아. 그러면 출제자는 뭘 요구하는 거였겠어? 지문에 나와 있는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아니라 그것과 무엇을 세우는, 대립각을 세우는 정보를 찾으라는 거지. 이거 문제를 바꾸면 다음 중 그린버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그린버그가 간주하는 아방가르드의 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단순 논리로 따지면 아방가르드의 적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다시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에 대한 단어를 찾아도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하고 푸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5번의 1번 선지, 무관심적 관조, 이거 이제 핵심, 선생님 이런 지문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예술 지문은 좀 어떻게 읽어라? 좀 빨리 읽고 뭐만 잘 정리해도, 핵심어를 좀 잘 정리해도 문제가 좀 잘 풀릴 거야. 그래서 이 4번부터 9번까지는 시간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읽고 푸셨어야 되고 5번의 1번 선지 무관심적 관조 이거 찾으면 어디 나와. 아방가르드에 대한 정보 설명으로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보셨으면 맞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5번 문제는 다 맞았지. 틀릴 수도 있어, 서윤아. 괜찮어. 아, 미안해. 이게 실명감은 안 되는데. 괜찮어. 그만 볼래? 그 다음에 6번에 2번 선지 잠깐 보세요. 자기 시험지 다 보고 있지? 하늘아, 6번 맞았어? 네. 서윤이는 딱 5번, 6번 틀려버렸네. 6번에 그 2번 선지만 봐봐. 설명해봐. 6번에 2번 선지 왜 틀려? 아까 푼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6번 문제 잘했네. 난 6번에 이거 2번 선지 틀린 학생들 꽤 있겠거니 했는데 오우 거의 다 맞았네. 잘하네. 지문 나의 기억이죠? 기억을 읽으면 그린버그의 형식적인 미학 이론은 만해 인상주의, 입체주의를 거쳐 만해만 쓸게요. 그냥 만해를 거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추상회화로 이어지는 근대 회화의 흐름을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규명해 준다. 그린버그의 이 주장이 이거를 잘 설명해 준대. 그러니까 수업의 편의상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보면 그린버그가 A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면은 6번에 2번 선지 캔버스의 표면에 있다는 그린버그 형식적인 미학이론 여기까지 맞아요. 지문에 읽으면 다 나와요. 근대화 화가들이 적극 수용했다. 그린버그의 이론을 만해가 수용한 게 아니라 만해가 뭘 했는데 그거를 그린버그가 설명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순서의 원리로 보면은 그린버그가 먼저 이론을 펼치고 그것을 만해가 수용한 거니? 이게 아니라 만해가 뭐를 했는데 그거를 그린버그가 GB라고 쓸까? 그린버그가 얘를 뭐 했으니까 설명해 준 거니까 순서상 만해가 먼저 와야지. 그러니까 6번에 2번 선지는 순서의 왜곡이라고 봐도 되겠죠. 수업 이거 미리 한번 풀어보면서 2번 선지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거의 다 맞았네. 잘했어. 그 다음에 이 6번에 2번 다시요. 아까 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예술 관련 지문 나오면 어이씨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예술 관련 지문 나오면 요것만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냥 좀 빨리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시간적 압박이 좀 심하지. 핵심어만 빨리 찾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속도감 있게 풀어보시고, 그럼 5번 문제나 7번 같은 문제들도 사실 핵심어만 잘 찾아내도 문제가 풀릴 수 있거든. 7번에 4번 선지를 보시면은 문제를 또 이것도 5번 문제처럼 잘 봐야죠. 니은을 보자. 마지막 문단에 나오네요. 니은. 아방가르드와 키치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린버그의 주장이 나오고 니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런데 7번의 문제를 보시면 그린버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하래. 그린버그가 다시 무엇을? 니은을 반박하라는 거니까 7번 문제의 핵심은 그린버그와의 일치성 기준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일단은 최대한 그린버그의 정보 일치로 좀 가주면 어떨까 싶어. 그래서 이제 4번 선지 하나만 잠깐 볼 건데, 아방가르드를 통해 찾은 순수한 형식, 여기서 잠깐 끊으면 그린버그가 아방가르드 주장했다는 것은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형식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 알 거야. 이 정도까지는 정보 정리가 될 거야. 7번에 4번 선지. 감상자의 본능적인 쾌를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형식 중심, 감상자의 본능적인 쾌, 미학이겠지. 그럼 칠판에 적은 이 단어가 전부 다 누가? 그린버그가 주장한 핵심 단어로 사용돼야겠지. 그치? 우리는 7번의 문제 자체가 그린버그와 일치성을 찾으라는 문제니까. 니은과 그린버그가 반대인데 그린버그가 니은 반박하라 그랬으니까 출제의 의도는 그냥 그린버그 일치성이야. 그러면은 7번에 4번 선지에 나온 칠판에 간단하게 적은 이 단어들이 전부 다 그린버그가 취한 단어여야 하는데,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지문 가에 3문단에 그린버그는 피카소에 회화는 추상적이어서 진정한 예술의 가치, 피카소 좋은 거야. 지극히 사실적인 경향을 띠는 래핀의 회화는 키치와 같다. 사실적 래핀은 그린버그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 OX 단어 정리를 잘 해주면 돼, 예술 지문은. 그리고 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좀 덜 긁게요. 전자는, 잠깐만 칠판에 적어야겠다. 그러면은 지문 가에 3문단을 그냥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단어와 그린버그가 싫어하는 OX 단어식으로 나눠보면 피카소는 이쪽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래피는 여기에 들어올 거고, 세 번째 줄 전자는 순수한 형식들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의 반추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미, 여는 순수한 형식, 신미 이런 단어가 들어올 거고, 후자는 얘 말하는 거죠. 사실적 래핀. 후자는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 본능적 욕구라는 말은 그린버그가 그다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감상자의 본능적인 쾌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예술 지문은 단어 분류만 해도요 꽤나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 이거 연습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 단어 중심형 독해 연습을 할 때 예술 지문이나 철학 지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4번 문제는 그냥 좀 잘 맞추셔야 되고, 5번이랑 7번 문제에서는 단어 정리만 잘해서 출제자의 의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푸셔야 되고, 특히 5번이랑 7번은 예술 지문에서 많이 취하는 방법이야. 베베 꽂는 느낌이거든. 그다음 6번에 2번 선지는 순서를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잘했어. 내가 돌인가? 나 이거 수업 준비할 때 6번 문제 풀 때 2번, 4번 두 개 고민하다가 4번에서 맞아가지고 역시 잘해 이랬는데, 씨, 2번이라고 한 애가 한 명도 없네? 왜 한 명도 없지? 왜 맞추지 이거를 짜증나게? 내 새끼들 틀리겠지? 존나 잘난 척 해야지 이러고 수업 준비했는데. 에이 짜증나. 자, 5번, 7번, 그 다음에 하나 더 8번. 이거를 세 개를 다 묶어서 아까 했었던 거 예술 지문일 경우 핵심어 기준으로 선택지를 좀 보는 훈련을 해보자.
답만 맞춰보면은 7번에 3번. A가 그린버그야. 그죠? 8번에 3번 참. 두 번째 줄. 회화의 본질은 내용이나 형식이 틀렸죠. 내용이나 형식 이러면 안 되죠. 얘는 오로지 그린버그는 내용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오로지 형식이었잖아. 요거 내일 수업할 때 우리 간쓸게 하겠죠? 요 A, O와 B가 선택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일 하나 볼 거야. 간단하게 하면은 다른 거지. 그죠? 그리고 A, O와 B는 A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한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도 되겠지. 되게 단순한 거잖아. 이거 내일이 아니면 일요일에 수업할 때 출제자가 이런 구조 가지고 선지 만드는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8번에 3번 선지도 마찬가지죠. 내용이나 형식 이러면 안 될 거야. 네, 9번 문제는 그냥 잘 찍어서 맞추시고. 자, 그 다음 지문을 보시면 10번부터 13번. 잘 들어. 이게 육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 선생님은 모르죠. 이미 육모 시험지는 출제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인쇄까지 들어갔을 거야. 실제로 수능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감이다 뭐다 이제 회사들이 다 똑같은데 얘들이 야 올해 수능에 이거는 나올 거야. 이거가 좀 가능성이 많아라는 최종 병기라는 게 있을 거야. 문학도 비문학도. 얘들이 이걸 오픈을 하게 안 하게?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할까? 수년 전에 몇 년 됐어요. 수년 전에 그 회사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성으로 이거 나 유튜브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떤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 모 인간 영어야. 모 영어 인간 강사가 이제 그 인간 강사분들이 나중에 자기 이름 건 모의고사 만들잖아. 그걸 그렇게 미친 듯이 보러 가는 거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얘기해도 되나? 뭐 알아서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래봤자 학원 강사는 장사꾼이야. 그걸 무슨 뭐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죠? 야 떡볶이집이 2개가 있어. 하나가 되게 맛있어. 한 집이. 나머지 한 집은 맛이 없니? 하늘아 청년다방 떡볶이 맛있지? 그럼 내가 준비한 멘트가 안 돼. 아이 맛있다고 해줘. 아이 씨 너랑 수업 나가 이씨. 아이 몰라 이씨. 이 인간 나쁜 짓이네 씨. 이 인간 강사가 무슨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수능에 똑같이 나온 거야. 거의 선택지까지 거의 똑같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 사교육을 해야만 하는 거냐. 수능을 이따위로 내면은 이제 뭐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전교조 같은 데서 들고 일어나고 이제 언론에서. 그 강사는 이제 뭐 인지도가 팍팍 올라갔지. 근데 그 문제가 그래봤자 한 문제야. 그냥 그 인간 강사 강의 듣지 않아도 그냥 다 맞출 만한 수준의 문제였고 정답률이 90%였나? 뭐 그냥 괜찮. 아니 고잘나 문제 안 하고 똑같이 냈다고 막 그냥 막 난리 막.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뒤로 이제 그 수능 출제위원분들이 뭐 3월, 4월, 5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사설 모의고사라나 뭐 이제 국어를 예를 들자면 이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우리 그 기존에 쓰는 한수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이터를 얘네들이 다 취합을 해서 가능하면 좀 배제를 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들이 무슨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올해는 이것이 얘네들의 정보력은 나 같은 일개 강사가 추구할 수 있는 정보력이 아니지. 이거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많이 드는데 얘네들이 저 트레이더 쓰면 응? 난 요 앞에 있는 영생 슈퍼 비교가 안 되지. 맞잖아. 그래서 일반 동리학원 강사들이 뭐 내가 찍어준 거 막 다 나왔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면 좀 그래. 나도 이제 그런 말 종종 하는데 운이야 운. 그 작년도에도 여기 뭐 태연이랑 날 때 내가 최척전 나올 거 나온 게 야 솔직히 최척전 나만 나올 거라 그랬겠니? 나올 거라 강사들 많았어. 그리고 이게 다 씨가 운이야. 뭐 믿을 게 없어서 강사를 믿니? 나는 좀 믿어줘. 수강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분석력은
차원이 다르죠. 애들이 정말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냈지. 그 심지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 갑자기 연세대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출장을 갑니다. 갑자기 왜 가겠어? 그 2달, 3달 동안 자리를 비워. 이분 어디 가신 거야? 수능 출제하러 들어가신 거야. 그럼 그런 정보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는 거야. 연세대에 가가지고 야 니네 혹시 교수님 사라진 분 없으시니? 막 이러고. 선생님 대학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수능 출제 위원장이셨거든. 근데 이분이 그 해마다 한 5월만 되면 5월 6월만 되면 자꾸 미국 출장을 가셔. 그때는 관심이 없었거든. 수능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제 그 정보들을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철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올해 수능에 철학 나올 거다. 뭐 이런 느낌이지. 얘들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올해 수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한임전이 나올 거다, 뭐가 나올 거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작품 목록이 있겠지. 그거를 딱 가지고 한 9월 달 되면 9월 이제 11월이 수능이니까 시험지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니네들 복사본처럼 그렇게 인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전국 50만 명을 국어, 영어, 수학도 탐구는 시험지도 졸라 두꺼워요. 그 다 인쇄해야 될 거 아니야. 인쇄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지. 한 9월달 되면 시험지 다 만들어진다고 봐. 그래서 이게 구모가 별 의미가 있나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9월 중순 딱 넘어가서 이 시험지 다 인쇄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젠 빼박도 못 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쏟아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최종 점검하고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실 때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으나 국어 같은 경우 얘네들이 적중률이 좋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아. 비문학은 잘 만들어. 알고 계시라고 나중에 이제 이쪽 뒤쪽으로 가는 거를 좀 잘 보셔라. 그때 뭐 이 얘기는 그냥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 만약에 육모 때 이 지문을 잠깐 봐봐. 과학 지문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몰라.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 가나 2개 묶인 지문은 날리면 안 돼요. 이게 몇 문항이 나오냐면 6문항이 나오거든. 그리고 6문항은 무조건 한 문항은 어휘야. 이게 야 6문항 날리면 답이 안 나와. 우리 이 연우 이거 아까 보니까 줄 세웠더만. 야 이 지지배야.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3등급 후반 4, 5등급 애들은 지문 하나 날리잖아. 근데 얘는 날리면 안 돼요. 문항수 배열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지금 10번부터 13번 지문이랑 14번부터 17번 지문 있죠? 둘 중에 하나 날려야지. 상황상 4등급 애들 분이 날릴 거 아니야. 이거 뭐 날려야 될까? 나는 평소에 과학을 많이 날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이제 10번 에이 딱 보는 순간 에이 씨발 과학기술 씨발 이래가지고 그냥 14번 17 정부가 조세 세금 내가 어떻게 좀 본 것 같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새끼들이. 나 이번 달 세금 내. 저기 니네 이번 달 수강료 다음 달 수강 좀만 올리면 안 돼? 저기 한 5만 원씩만. 그 엄마가 왜 올라갔냐 그러면 저기 세금 내야 된다고. 대체 카드 결제 안 돼? 카드 결제하면 국세청 신고 들어가서 이거 불법인데?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매년 5월만 되면 세금 낼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거 알아 이렇게 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릇에 물을 열심히 받았는데 밑에 빵꾸 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허한 느낌 알아? 아무튼 이럴 때는 여러분들 14번부터 17번 날리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과학 지문이 짧으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보통 비문학에다가 35분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세 지문에 35분 투자할 건데 4등급 학생들은 사실 세 지문 다 못하니까 산술적으로 2지문에 35분이야. 근데 여기저기서 좀 시간 빼워서 좀 넉넉하게 잡으면 거의 40분 가까이 투자할 건데 그럼 한 지문에 20분씩 투자하라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0분 투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등급 학생들이 3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이야. 무조건 문학 실력을 키워야 돼. 문학 실력을 키워서 비문학은 40분에 2지문만 이렇게 가주셔야 되거든. 그러면은 10번부터 13번 같은 과학 지문은 그냥 아예 시계 딱 보시고 나 지금부터 15분에서 20분 사이 천천히 읽고 투자할 거야 해버리면 해요. 더군다나 13번 문제는 어휘잖아.
근데 이런 지문들을 이제 겁먹어서 못하는 거야. 이거 되게 쉽거든요. 지문은 그냥 뭐 읽으면 좀 그러니까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만 설명할 건데 그 중에서 11번 문제가 겁먹지 말고 선생님 뭐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거 한번 적어봐. 수업의 편의상 A, B, C, D, E, F.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는 안 그릴게요. 너무 정신사나워서. 딱 봐도 F가 찐따지. 그잖아. F 이 새끼만 저기 떨어져 있고, 그지? 그리고 지문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셨어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리가 없어요. 겁먹어서 그래요. M값을, 자, 2번 선지 잠깐 볼게요. M값을 얼마로 설정할 거래? 2로 설정할 거래.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오면 되는 거야? 2가 들어오면 2개가 들어오면 되죠? 그게 무슨 점이 되는 거야? 핵심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동그라미는 칠판에 안 그릴게. 그 눈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A, B, C, D, E 동그라미 안에 전부 다 2개씩 들어와 안 들어와? 다 들어오죠? 칠판에 그리면 너무 정신사나워서 안 그릴 거야. A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봐. B까지 들어오지. B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뒤에 A, C, D까지 다 들어오고 D를 기준으로도 E를 기준으로도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핵심점이 A, B, C, D, E까지가 다 핵심점인 거야. 그죠? 얘는 경계점은 없어져 버리고 경계점은 없어. A, B, C, D가 전부 핵심점이 되잖아. 됐니? 그러면은 F 이상점은 뭐가 되는 거고? 이도저도 아닌 새끼 하나 있잖아. F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야. 자, 그럼 이번에 M값을 얼마로 할 거냐면은 색깔을 바꿀게요. N값을 3이라고 할 거야. 이제 이 원리대로 가면 되죠. N값을 3이라고 하면은 핵심점, 동그라미 안에 점을 3개 포함할 수 있는 애. 누구이니 그게? B 있죠, B. B, C, D. 눈으로 빨리 확인해봐. B, C, D가 뭐가 되는 거야? 핵심점이 되지. 그죠? 그런데 그 3문단에 밑을 보시면은 3문단 어딘지 알지? 3문단 중간쯤에 보시면은 어떤 군집의 밀도 영역에 다른 군집의 핵심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두 군집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다. 얘네들을 다시 뭐 해야 돼? 나중에는 결국 다시 하나로 묶어야죠. 3번 선지. M을 3으로 설정하면 B, C, D가 핵심점이 되는데 나중에 얘들을 다시 뭐 해야 돼? 묶어야지. 묶으면 군집은 총 얘네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래잖아. 그럼 최종 알고리즘 완수 후 최종적으로는 군집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로 묶여야지. 3번 선지 틀렸고. 자, 4번 선지 해볼게. 이번엔 M값을 얼마로 할 거야? 4로 할 거야. 그럼 해보자. 이건 좀 지울게요. 색깔을 좀 눈에 띄는 걸로 해볼까? N값을 4로 할 거야. 하늘아, 그러면은 더워. 하늘아, 핵심점이 뭐야? 하나 더 있어. D 말고 하나 더. 개수를 세. 이건 우리 가훈이도 할 줄 알아. 태연아, 핵심점 몇 개 나와? 여기서 질문하면 저기서 대답해, 저기서 질문해. B랑 D가 핵심점이야. M을 4로 하면. 그죠? 경계점은? 아니, B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묶여? B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묶이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서. 그치? 그러면은 B는 무슨 점이니까 지금? 핵심점이니까 ACD가 무슨 점이야? 경계점이야. 근데 다시 D는 다시 또 헷갈려 씨. D는 다시 또 이렇게 묶이지. 그러니까는 D는
경계점이 될 수 없고 경계점은 뭐가 들어오는 거야? A, C, E가 들어오겠지. 하늘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니? 그러면은 이제 이 새끼는 계속 찐따잖아 지금 보니까. 지 혼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여기 있어 이 지랄하고 있다고. 계속 F고. M을 4라면 이렇게 돼. M을 3으로 했을 때는 다시 적어야겠네. 이게 M을 4로 했을 때야. M을 3으로 했을 때는 하늘아 다시 해봐. 핵심점이 뭐가 있어? 3개씩 묶을 수 있는 거. D. 어? M이 3일 경우에는 핵심점 뭐 있어? C. 또 빨리 하자. B, C, D 3개 나와. 자, 경계점은 얘 되게 단순하잖아. 이 새끼 핵심점으로 빠졌잖아. 그럼 경계점은 몇 개 나와? 2개 나와. A, E. 얘는 계속 그냥 찐따 새끼는 계속 나오는 거고. 5번 선지 설명한 거야. 5번 선지. 4번, 5번 선지 같이. 됐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셨으면 핵심점, 경계점, 이상점 이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을 거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선생님이 두 지문 중에 하나 날릴 때 이게 수능 시험지라면은 차라리 조세 쪽 지문을 날리라고 했느냐. 지문 짧잖아. 그 과학 지문 짧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문이 짧으면 더 문제가 어렵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안 내. 생각보다 짧으면 찾을 정보도 많이 없어. 그 막말로 지문이 짧으면 그 안에 숨겨진 정보가 있겠지. 그 숨겨진 정보 한 문제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11번 날려버리고 10번, 12번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이 짧을 땐 날리지 마라. 그러면 얼만큼이 짧은 겁니까? 이 정도면 짧은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정도는. 겁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넘어갈 거고요. 12번 문제는 나중에 해설 보세요. 이거 선생님 설명하는 것보다 해설 보시는 게 나을 거야. 설명이 되게 베베 꼬이고 사실 10번 문제는 좀 어렵기도 해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17번 지문 보시면 하나만 먼저 확인할게. A까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봐. A까지 읽은 다음에 하느라 뭐 했어야 돼? 16번 푸셨어야 돼. 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었는지를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 16번 문제 어렵진 않았을 건데 이 지문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서 몇 개 선지만 이야기해 볼 건데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마지막 14번 꼭대기 보세요. 이 문제를 요령껏 풀면 되거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생기는 개념이 있어.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니? 대체효과, 소득효과 해가지고 예산 제약선 안에서 무차별 곡선 그려가지고 기억나니? 그때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 또는 소비일 경우에 원점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미친 듯이 일만 하면 여기까지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놀면 여기까지고 이거 기억나? 그럼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소득과 여가는 서로 양면에 맞물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지.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높일 거야. 그럼 여가는 줄어들 거고. 맞잖아. 반비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도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 개념이 생기거든. 그 잘 봐. 이 개념을 이용을 해볼 건데 14번 위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세율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가 중립세의 사례로 거론되고 난다. 이거 있죠. 오른쪽 꼭대기 좀 읽을게요. 일반 소비세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세 번째 줄 그러나 재화들의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 잉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구매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이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비효율성을 낳는다. 일반 소비세를 지금 그 지문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립세를 뭐 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중립세 중에서 일반 소비세를 좀 이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일반 소비세를 부과하면은 소득세를 물리는
효과가 발생한대. 더 읽을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최적의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는 여가시간의 효용 대비 근로시간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뭐한다? 떨어뜨린다. 천천히 읽어봐. 소득세는 근로시간의 효용을 뭐한대? 떨어뜨린대. 그럼 다시 말하면은 화살표로 편하게 해볼게. 소득세를 부과시켜버리면 근로효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봐봐. 이 아까 요 개념을 선생님이 왜 설명했는지 볼게. 저거를 알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양면시키자. 왜 양면시킬까? 14번의 2번 선지가 소득세가 감소하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미 여기서 양면 고려해 보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던져준 거지. 그러면은 소득세가 떨어지면 지문대로만 양면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근로효용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지? 잠깐만. 소득세가 감소하면 미안해. 내가 메모한 거를 잘못 봤어. 근로효용이 올라가겠지. 양면시키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문에 있는 걸 양면시킨 거야. 그런데 14번의 2번 선지를 보니까 근로를 물어보지 않고 뭐를 물어봤니? 여가를 물어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보여요. 소득은 곧 뭐야? 근로잖아.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해봐. 근로효용이 올라간다는 말은 여가 효용은 하늘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지. 됐니? 근데 14번에 2번 선지는 여가 효용은 뭐 한다고 해놨어? 늘어난다고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14번에 2번 선지가 수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요런 기초적 개념들을 좀 알면,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하는 양면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적용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좀 풀 수 있어. 똑같은 느낌으로 15번에 문제를 잠깐 보자. 요건 좀 지울게요, 이제. 15번에 이것도 답만 좀 맞춰볼게. 초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답이 3번인데, 조세 부가 이제 초과 부담이야. 초과 부담은 나쁘지. 그지? 그래서 지문에서 이 초과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세를 이야기했었니, 아까? 중립세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초과 부담과 중립세는 문제와 해결 형태에 좀 부딪히는 정보야. 지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 초과 부담은 그 아까 14번 문제 위에 잠깐 읽어봐봐. 중립세는 밑에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어쩌고 저쩌고의 수직적 공평성을 뭐 한대? 저해야 한대. 자, 중립세는 우리 얼마 전에 수평 공평 잠깐 봤었는데, 그지?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된대. 됐니? 그럼 양면시켜버리면 초과 부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일단 정보 자체가 얘는 그렇게 저해되지 않나 봐. 얘를 해결하려고 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부딪혀야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15번에 3번 선지를 보자. 조세 부과에 의해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되는 정도가 클수록, 얘가 이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되는 정도가 클수록, 이 말은 무엇에 대한? 중립세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화가 되는 거지. 근데 중립세는 왜 도입했어? 초과 부담을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15번에 3번 선지,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되는 정도가 크다라는 말을 재진수를 하면은
중립세와 관련한 부분을 뭐 시키면? 강화시키면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초과 부담에 대한 문제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약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거꾸로 양면 느낌으로 올라가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15번 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돼. 그래서 14번에 2번이랑 15번에 3번 선지는 그 정보의 관계성을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조금만 여러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지들 보면서 이제 혼란이 오다 보니까 어렵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정보의 관계성을 이렇게 잘 단어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풀린다. 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16번 문제는 그냥 껴 맞춰서 푸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넘기시면 17번에 3번 선지만 하나 설명할게요. 3번 선지라고 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3번 선지 고민했었거든. 내 고민대로 할래 그냥.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은요. 지문 이렇게 있을 때 지문 이렇게 있죠. 제일 아래쪽.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두 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과 부담이 나타나지 않는 조세인 중립세가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죠? 아, 미안.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미안. 그 17번에 3번 선지가 아니라 1번 선지. 왜 4대3으로 간주하느냐? 색칠을 잘못해놨네. 그 A라고 묶인 거 있죠? 지문에. A라고 묶인 거 아랫줄. 아랫문단. 그게 3문단이거든요. 그 아래가. 3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에서 조세를 대신 납부하고 남은 부분인 기존 가격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 기존 가격에 따라 내린대. 됐죠? 조세 부담이 나타나도. 그래서 17번의 보기를 보시면은 기존 가격의 비율이 얼마였어? 기존 가격이 4대3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17번 1번 선지. 그냥 4대3으로 간주한 채 의사결정을 한다고. 바꾸지 않고. 됐니? 그 다음에 똑같죠. 뭐 3번 선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계속 4대3으로 본다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요 부분 읽어볼게요. 그냥 요 마지막 두 줄 다시 읽어볼게. 중립세가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가령 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가 거론되는데 오른쪽 꼭대기 두 번째 줄 일반 소비세는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17번에 3번 선지 일반 소비세가 부과되면 가격 비율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데 계속 4대3으로 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그 정보의 어떤 세심함을 딱 보고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면은 4대3에서 3대2로 바뀌었다. 그 3대2로 바뀐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4대3으로 간다고 하니까. 됐니? 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만 봤고요. 나머지 선지 좀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 질문하시고 문학 조금만 볼 건데 유리 너 육모 때 문학 틀리면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방한린전. 이거 선생님 뭐 맨날 그냥 중요하다 그냥 노래는 불러가지고 인간이라면 방한린전은 좀 다 맞춰라. 18번부터 몇 번까지야? 21번까지. 저 하진이 21번 틀렸네. 아, 우리 서윤이 봐. 인간이잖아. 야, 잘했네. 아, 저 하늘이가 틀려야 욕을 하는데 하늘이 거 왜 안 나오지? 유리 나쁜 짓이래. 21번 주고 어려웠나? 방한린전 뭐 조심하라 그랬지? 남장 모티프 조심하는데 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아무도 몰라. 한 명만 알아. 누구였어? 그 등장인물 이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해. 하늘아 누구였어? 영애빙이었고 한 가지 더. 누가 오픈해? 자기가 스스로 오픈해 뒤질 때 속았지?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채만식의 탕류. 이거 얼마 전에 했는데
했죠? 그 초봉이 결혼시켜서 이제 딸 장사한다고 표현을 하거든. 대충 느낌이 좀 살려 있었을 거고, 유치진의 소 같은 경우는 이게 연계교재에 있는데 이거 극문학을 강의를 할지 안 할지 내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일동장유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죠.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32번부터 34번까지 윤동주의 참여록은 에휴 씨 내가 지금 안 볼 건데 이게 참여록 에휴 씨 그럼 잘 봐. 실제로 얘네들이 시험지가 육모대비인데 작품을 제일 앞으로 돌아가 봐.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방한린전 연계지. 그지? 그 다음에 채만식의 탕류는 연계가 아니야. 유치진에서는 사실 우리가 진도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연계야.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의 갈래복합은 좀 특이한 거야. 산문문학 2개 결합시켜놨죠. 이게 2016년에 이런 느낌으로 지문이 나왔었어. 소설이랑 극문학을 갈래복합으로 넣어놨거든. 근데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시험지가 있잖아. 지문 넘기니까 또 지문, 오른쪽에 절반이 또 지문. 언제 다 읽어? 무슨 뭐 지문을 그래서 막 진짜 쌍욕 먹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내진 않았어. 어찌됐든 채만식의 탕류는 비연계고 소는 연계야. 한 장을 넘기셔서 청사나 웃지 마라 배구나 조롱 마라 이거는 비연계긴 한데 야 꼴랑 3줄이잖아. 이걸 비연계다 연계다 말하는 것도 좀 그래. 일동장유관은 이 방한림전이랑 일동장유관은 사실 되게 중시하게 여긴 연계고요. 그 다음에 참외록 연계죠. 녹을 닦으며 그 대문 닦는 거는 뭐 모르시는 작품일 거야. 그럼 비율이 이렇게 되지. 거의 수능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6작품 아니면 7작품 나오는데 이제 갈래복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7작품까지 가거든. 보통 4-3으로 나와. 4-3 아니면 3-4인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조건을 내가 방한림전 포인트 잘 알고 일동장유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고 사람이라면 참여록은 알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모 때도 문학을 몇 분 안에 푸신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냐면 20분 안쪽으로 푸신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근데 이거를 잘 들어야 돼. 특히 4등급 학생들. 연계문학은 내가 좀 공부를 했어. 그래서 딱 시험 줄 때 보니까 연계문학 많이 나오고 좀 자신감이 생겨.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나중에 빨리 풀어도 되겠지? 나 비문학 먼저 할 거야. 시간 개작살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문학에서 시간 낭비 못해요. 가능하시면 비문학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좀 좋기는 해. 비문학은 읽고 문제 풀다 보면은 시간 다 무너지거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시간 밸런스를 못 잡아가지고 문학을 나중에 이제 시간 밸런스 무너지니까 문학을 뭐 12분 만에 15분 만에 다 풀었어 이런 애가 꼭 나와. 그게 너무 속상하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문학 먼저 푸세요 그냥. 자기 루틴이 있다면 그 루틴을 건드릴 거는 아닌데 특별한 루틴이 없다면 문학을 먼저 푸세요. 문학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 정답률도 좋고요. 시간도 잘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유리는 이제 육모 때 문학 틀리면은 바지에 똥 싸버릴 거야 그냥. 너 수업 시간에 똥 싼 선생이랑 한번 수업 들어봐야지. 너 육모 때 문학 틀리면 나 아까 원숭이 때 머리 그거 하고 수업할 거야. 잠깐만 그거 나만 손해잖아. 자 가자.